자, 오늘 강의는 이제 사정으로 동영상으로 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객체 지향 테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크 객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크 객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통합 테스트 할 때,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테스트한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다른 객체를 호출할 때 우리가 모의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테스팅하고 인터페이스가 시험되면 그 다음에는 원래 그 객체를 붙여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객체 지향 테스팅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법들, 예를 들면 상속이라든지 다형성이라든지 추양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테스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객체 지향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울 때 개발자에게는 어떤 거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문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속 같은 거는 재사용하기에 좋고, 또 다형성이나 동적 바인딩은 그 어떤 객체들 여러 개를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테스트 해볼 때 그 개발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 테스트를 할 때 그 객체 지향이 아닌 프로그램, 함수 위주의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우리가 객체 지향의 테스팅에서 신경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상태 의존 클래스 테스트는 이제 클래스 사이에 그 서로 연동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통합 테스트를 하는지, 또 클래스 사이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객체 지향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해해서 객체 지향 테스팅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어떤 면이 예전 함수 위주의 프로그램보다 다른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새로 테스트 기법으로 우리가 적응시켜야 되는지, 그런 객체 지향 핵심 개념에 대한 테스팅 대처 기술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단위 테스트는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JUnit 같은 걸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 인터 클래스 안 말고 인트라 클래스 말고 인터 클래스 사이에 어떻게 통합 테스트 하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아마 특징들을 되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캡슐화라든지 뭐 상속 뭐 이런 게 있는데, 캡슐화라는 거는 이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나 메소드를 하나의 캡슐처럼 그 안에 모아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접근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 어떤 모듈 안에 있는 내용을 밖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오픈하게 해서 어떤 인포메이션 하이딩의 원리로 가능하면 모듈의 어떤 내용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특징인데, 테스팅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 안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우리가 클래스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분명히 제한이 됩니다. 그 제한되는 게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걸 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에 굉장히 우리가 그 아주 유용한 그 퓨처 중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러면 그 클래스의 어떤 상속자다라는 걸 우리가 선언해서 그 더 필요한 부분 또는 이제 달라진 부분만 정해서 쓰는데, 그럴 때 우리가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테스트해서 다 A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다 개발해서 테스팅해서 쓰고 있다. 근데 A라는 클래스의 어떤 서브 클래스를 내가 상속받아 가지고 새로 개발했을 때 새로 개발한 것만 테스트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 것까지 다 테스트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 여러 가지 메소드 이름이 똑같다든지 아니면 어떤 변수에 객체가 여러 개 출현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이런 동적 바인딩이 일어나는 부분에 아니면 메소드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의 추상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같은 거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지. 이 추상 클래스 같은 거는 사실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좀 테스트하기 어렵습니다. 그 추상 클래스 자체를 테스트하는 건 어렵고, 그 추상 클래스를 뭔가 상속받아서 구체적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스턴스화해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객체의 생성자와 소멸자. 특히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메모리 기억 공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잘못 썼다든지 객체를 남발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없애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 이제 기억 장소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중대한 에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파라미터화된 클래스, 제너릭 클래스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이런 걸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익셉션 처리가 있는데, 익셉션 처리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고, 또 어떤 실행하는 경로에 이런 걸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중에서 특히 우리가 상태 의존적인 클래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센서가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메시지 호출이 달라질 텐데, 그럴 때 상태에 의존하는 동작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이미 우리가 이거는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지난번에 우리 학기 전반부에 이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테스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동원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는데, 그럴 때 클래스하고 어떻게 연관했는지 그거를 좀 이번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캡슐화요. 캡슐화는 클래스 안에 함수나 데이터들을 묶어 놓는데, 그 묶어 놓은 것들을 웹에서 어느 거든지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막아놓고 어떤 거는 일부 열어놓고 어떤 건 아주 열어놓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캡슐화 또는 비저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테스트할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걸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메소드를 어떻게 테스트할까?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할 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테스트 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테스트 미의 퍼블릭 메소드를 우리가 날려보면 되니까, 그래서 파라미터 주고 리턴 되는 게 어떤 게 오는지 보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외부에서 호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으로 된 거는 테스트 미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 하나 만약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프라이빗 이런 걸 건드려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냥. 그래서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지만, 이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면 또 프로그램 완성된 거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또 손을 대야 되니까, 결국은 굉장히 개발자들의 소스에 결국은 손을 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접근 제한된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그걸 호출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선언된 어떤 테스트 전용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래스 안에 심어 놓고 그 클래스 안에서 프라이빗을 쓰게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안에 요걸 테스트한다 그러면 이 sum 메소드 말고 퍼블릭을 하나 만들어서 sum 펑션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sum 펑션 하나 만들고 이 안에서 얘를 불러서 가동시키고, 밖에서는 요 테스트 sum 펑션을 불러가지고 테스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테스트 미를 우리가 손을 대야 됩니다.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버추얼 머신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VM에서 그 JUnit 접근을 허용하게 해서 어떤 버추얼 머신에서 지금 어떤 인터페이스, 디버그 인터페이스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이런 인터페이스들 우리가 버추얼 머신 인터페이스 제공된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하이 레벨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테스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료도 프라이빗한 거는 우리가 직접 건드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퍼블릭한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새 객체에 대한 자동 증가값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예상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객체가 생성된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런 자동 증가값이 계속 값이 변할 텐데, 이 경우도 이제 그 프라이빗이냐 아니면 퍼블릭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이라는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상속은 새로운 메소드가 추가하는 경우에 기본 클래스에서 없던 게 더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새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테스트해 보면서 이제 상속된 거니까 베이스 클래스의 객체가 아니라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 있는 객체를 우리가 불러가지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어떤 메소드에서 슈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생성자를 만들 때 서브 클래스에서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그 상위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슈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슈퍼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의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우리가 자동으로 호출하게 되는데 그런 게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텍트된 필드와 메소드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이 됐을 때 서브 클래스에서만 오픈되는 경우니까 우리가 그 나중에 테스트할 때도 어떤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텍트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나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서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그 서브 클래스에 있는 상속자를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슈퍼를 호출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로부터 메소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우선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서브 클래스에서 쓸 때, 그러니까 그냥 상속받은 메소드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메소드는 사실 다시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미 슈퍼 클래스에서 다 개발이 됐고 테스팅이 됐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이제 그 변수의 어떤 그 파라미터 범위가 좀 달라지면 우리가 다시 테스트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냥 테스트 안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요, 슈퍼 클래스를 위해서 실행된 테스트 케이스가 서브 클래스를 위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실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 A라는 클래스의 메소드가 지금 정의되어 있고, B라는 클래스가 그 A라는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고, 메소드는 그냥 상속받아서 쓰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지금 테스팅을 했을 때 A라는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한 거하고, B라는 클래스에 소속하는 객체의 메소드 테스트한 거하고는 굉장히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어떤 범위라든지 파라미터의 어떤 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 클래스를 위해서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는데, 네, 그 예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된 메소드에서 슈퍼 클래스와 연동하는 클래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속성을 추가할 것인가. 만약에 서브 클래스가 단순한 확장이라고 그러면 슈퍼 클래스에서 이미 우리가 테스팅이 됐기 때문에 상속된 메소드에 다시 테스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확장인 경우에는 거의 아마 환경이 같아지고, 그 서브 클래스에서 다시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그래도 슈퍼 클래스의 어떤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 만약에 슈퍼 클래스 관점으로 볼 때 객체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 있는 걸 서브 클래스로 확장했을 때 분명히 뭐 속성이 더 늘어난다든지 속성의 범위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는 슈퍼 클래스 이미 테스트했지만 서브 클래스도 우리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정의 메소드 같은 게 꽤 테스트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의 어떤 함수가 서브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이지만 뭐 다르게 우리가 정의하는 경우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버전이 제대로 잘 호출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이 객체가 들어갔을 때, 슈퍼 클래스에 있는 객체가 들어갔을 때, 또는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갔을 때, 이럴 때 그 버전 차이에 의해서 어떤 잘 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 어떤 추가 기능이 있는 경우, 그때는 서브 클래스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메소드가 A에서 정의된 메소드에 추가된 어떤 메소드의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한 거 가지고 다 안 되고 밑에 가서 더 추가될 거를 우리가 더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슈퍼 클래스의 버전이 호출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의 것이 메소드가 그냥 호출이 안 되고 대치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에 이미 어떤 버전이 구현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우리가 테스트해야지, 슈퍼 클래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서브 클래스의 어떤 테스트 케이스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메소드가 객체의 상태에 영향을 주나, 슈퍼 클래스의 관점에서 만약에 재정의 메소드가 슈퍼 클래스일 때하고 서브 클래스일 때하고 그 어떤 변수의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슈퍼 클래스에서 통과됐다 그래도 서브 클래스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그런 예인데요. 지금 여기 2D가 베이스 클래스고 3D가 서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2D에 XY라는 속성이 있고 여기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getX, getY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D라는 거는 2D의 확장인데 상속받은 건데 G라는 게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3D 포인트라는 생성자가 더 추가되는데 슈퍼 여기에 지금 2D가 호출되고 다시 G라는 게 더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불려질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다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거를 우리가 개발한 다음에 이걸 다 테스트해 봤다 그러면
3D에 대해서 이걸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 테스트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D 클래스라는 거는 슈퍼 클래스와 독립적인 추가 클래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3D 클래스에서 요 확장 생성자 체크가 다시 돼야 됩니다. x값, y값, g값을 줘서 x, y 값이 요거로 제대로 불러가지고 2D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3D한 게 요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3D의 값이 여기에 전달되는지만 체크해 보면 되고 이거 이미 있는 거하고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요거를 또 다시 체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할까요? 자, 그래서 지금 네, 조금 더 우리가 그 객체장의 어떤 특성하고 테스팅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제 다형성이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라는 베이스 클래스와 상속받은 B와 C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테스트 미라는 게 A에서는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 B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속받아서 얘가 호출되더라도 B의 객체가 호출되더라도 얘가 지금 호출되는 거죠. C는 만약에 C의 객체가 쓰이면 얘가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쓰인다는 거죠. 재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안에서 A의 객체 OBJ를 받아가지고 테스트 B를 호출했을 때 런타임에 이 A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되거나 또 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A가 될 때도 어떻게 되는지, B가 될 때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 C가 될 때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테스트하는 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A가 들어오는데 이 A에 속하는 객체가 있다면 당연히 얘가 수행되겠고 그렇지 않고 지금 B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정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얘가 지금 호출이 돼야 되겠죠. 그죠? C인 경우는 지금 얘가 지금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실행 시간에 어떤 객체가 호출하냐에 따라서 메소드가 어떤 게 구동될지는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 다양성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지금 A와 C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정의해서 각 버전이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각각 A인 경우에는 얘가 호출되고 C인 경우에 얘가 호출되는지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래스의 조합에 지금 뭐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뭐 A와 B가 쓰였다든지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클래스 A, B, C가 있다 그러면 A와 B와의 어떤 상관관계, B와 C와의 관계, A와 C와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컴비나토리얼 테스팅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상 클래스는 별로 뭐 테스팅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스턴스화해서 그러니까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그 상속받은 어떤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팅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소드는 그 안에 이제 어떤 구현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현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재정의 그 어떤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인스턴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구현이 안 돼 있고 어떤 정의만 있다 그러면 그 정의된 거를 뭐 서브 클래스에서 상속된 클래스에서 구현해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추상 클래스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생성자도 있긴 있지만 그거를 생성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성 가능한 어떤 서브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낸 것처럼 클래스가 추상적이라면 많은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인스턴스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가 이제 앱스트랙트화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구현이 없다는 얘기니까 계속 그걸 구현해가지고 상속받은 어떤 서브 클래스에서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그 추상 클래스의 어떤 구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이제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 이런 구체적인 클래스가 없다 그러면 서브 클래스를 생성해서 최소한의 기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뭐 생성자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를 구현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정의된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의 경우는 굉장히 테스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장에서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성자를 잘 정의해야 되고 그 생성자가 제대로 잘 쓰여야 되는데 생성자를 우리가 점검할 때는 우선 메모리 할당량이 잘 원하는 만큼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불렀을 때 뭐 그런 메모리 요청할 정도로 충분히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메모리 리킹이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안에는 이제 초기화가 있는데 그 초기화 값이 잘 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가 정확하게 호출되었는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슈퍼가 제대로 파라미터 넘길 때 그 파라미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객체가 제대로 메모리에서 없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디스트럭터 안에서 우리가 커넥션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DB나 파일링 같은 걸 이제 클로즈 할 때 어떤 남아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트럭터에 의해서 반환된 메모리 양이 정확하게 다 반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의 이슈는 혹시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디폴트 생성자가 없는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데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호출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슈퍼클래스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슈퍼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예, 이런 경우는 지금 다른 어떤 지금 컨스트럭터를 부르는 경우인데 이 디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파라미터 준거하고 요것들이 어떻게 여러 개 있을 때 상호작용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어떤 그 상충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객체장에서 그 필요 없는 메모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소멸하지 않아서 메모리를 필요한데도 할당받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메모리 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뭐 컨스트럭터는 잔뜩 불러놓고 디스트럭터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최근에 나오는 랭귀지들은 다 가베지 컬렉션이 이제 자동으로 돼서 필요 없는 객체들, 메모리들을 다 회수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이런 랭귀지에서는 메모리 누수가 없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베지 컬렉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메모리 누수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는 객체를 계속 뭘 참조한다든지 그러면 가베지 컬렉션이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안 쓰는데도 그냥 간단하게 레퍼런스만 있기 때문에 이 컬렉션을 못해서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는 거는 뭐 이런 형태죠. 뭐 객체 포인트 하나 P1 만들고 P2 만들고, 근데 P2를 P1으로 하니까 포인터가 같아지니까 P1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뭔가 부를 수 있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생겼는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는 쓸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객체를 생성하는 객체는 자신이 할당될 때 그 객체를 프리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객체 안에서 다른 객체를 우리가 핸들링 한다 그러면 분명히 만들어서 생성했고, 그 다음에 그 생성된 다음에 필요 없으면 우리가 그걸 프리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그 관리하는 쪽의 객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계속 객체가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의 어떤 그 마스터 앤 슬레이브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마스터 역할을 하는 게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올 이제 익셉션 처리 같은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가 할당될 때 같은 양의 메모리를 풀어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뭐 할당될 때의 사이즈가 그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모리 누수 현상은 계속 필요 없는 메모리가 계속 쌓여서 새 객체를 위해서 할당할 메모리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주 최악의 상태인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인 경우에 만약에 이 메모리 누수가 있다고 그럴 때 처음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충분히 있고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써보면 조금씩 이게 메모리가 모자라면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다음에 메모리가 더 이상 할당될 수 없으면 최악의 경우에 시스템이 섣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스템한테는 크리티컬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잘 모르면 시스템을 다시 껐다가 켜서 재가동하면 메모리가 충분할 테니까 또 다시 잘 가동되다가 중간에 뭐 메모리가 좀 모자라고 버벅거리다가 뒤에 가면 또 쓰고 이 아웃 오브 메모리 생기고 뭐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제 이 경우 자, 그래서 지금 메모리 누수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퓨리파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모질라 같은 거는 버전 관리 도구도 되는데 뭐 메모리 도구에 대한 슈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릭 클래스 경우도 추상 클래스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확정되지 않고 지금 이런 파라미터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부분에 뭔가 우리가 바인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클래스 해시맵에 K라든지 이 V 값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가 이렇게 지금 익스텐드된 형태는 그래서 지금 C가 예외를 던져서 B가 받든지 아니면 A가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B가 만약에 스로 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는 이제 그냥 패스된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트라이 캐치 문장에 어떤 이런 체인이 있는데 그 익셉션 처리 어떤 체인에 그 익셉션이 어디서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원인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예외를 발생되는 상황을 생성하는데 어떤 예외 처리를 하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정의해가지고 예외를 발생해보고 그거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이런 부분이 이제 안전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외 처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에 대해서 어떤 회복, 그러니까 그 캐치 문장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 예를 들면 뭐 에러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회복됐다든지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거에서 잘 회복되는지 또 그런 회복하는 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일어났을 때 이제 사용자한테 어떤 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뭐 그런 에러 메시지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절차적인 거는 모든 것이 다 함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함수를 호출해 봄으로써 우리가 다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객체 지향은 단위가 클래스 안으로 돼 있어서 그 클래스 안에 거를 내부 거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는 단위가 끝나면 이제 통합 테스트로 클래스 사이의 인터 클래스를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스톱이나 드라이버를 얘기하는데 그런 복잡한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수리하기 위해서 이 뼈대 같은 걸 세우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스캐폴딩을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 내부에 테스트할 때,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에 테스트할 때, 그래서 클래스 내부는 이제 뭐 어떤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의 상태, 머신, 스테이트 머신의 상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하고요. 이런 모델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인터 클래스는 주로 이제 이런 데이터 플로우, 익셉션, 폴리모피க் 바인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클래스 사이의 클러스터의 테스팅이 중요합니다. 클래스들의 모임이니까 그 클래스들의 모임 사이에 어떻게 메시지 교환이 되는지 결국 이제 통합 테스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아니면 상태 머신 테스트죠. 그죠? 그래서 객체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 메소드를 테스트하든지 아니면 상태 변화를 테스트하든지. 그래서 이 상태 머신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UML 안에 이런 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걸 우리가 보고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ML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말고도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여기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태 변화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을 쓸 때는 이제 이게 만약에 상태 안에 또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플래트닝해서 이렇게 1차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2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 요 내부에 있는 요것들이 하나의 또 다른 레벨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확장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 슈퍼 스테이트를 레벨 다운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그림 요거 같이 1차원으로 레벨 다운 시켜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클래스 테스트는 이제 통합 테스트인데 객체 사이에 A가 B를 뭐 메시지 교환한다든지 의존하는 경우에 이제 B를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use와 include 관계 이게 굉장히 우리가 클래스 사이에 뭐가 호출되는지 어떤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통합 테스트에서 테스트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 여기 있는 이 연관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보는 그리고 이제 이런 상속 같은 것들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상속 관계로 다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 다이어그램이고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면 여기에 객체들이 생길 텐데 여기에 이제 객체들이 여러 개 생겨서 각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카운트가 얘하고 연결될 때, 얘하고 연결될 때, 얘하고 연결될 때 다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서 계층 관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클래스에 대한 테스팅은 이제 이게 통합 테스팅이기 때문에 상향식, 이 밑에 있는 것부터 쭉 올라가는지 아니면 위에부터 내려오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터랙션을 조합을 만약 고려한다 그러면 케이스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해서 꼭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 메시지 교환이 잘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개는 여기는 유스 케이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유스케이스에서 확인해야 될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끝내자.